과거 같은 횡보는 묻고 기다리면 되죠. 하지만 기다리는 그 기회비용이 지금은 워낙 높을 때죠. 지금은 갖고 있는 포지션을 기회비용과 정말 잘 따져봐서 결정해야 될 때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것을 차트로 몇 개 좀 확인할까요? 자, 12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과연 50 베이시스 포인트냐 아니면 75 베이시스 포인트냐. 11월 FOMC에서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서 연속 4번 자이언트 스텝이에요. 자, 12월까지 75 베이시스 포인트면 5번입니다. 이건 사상 초유의 사태이고요. 근데 아직까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CME 선물에서는 이 50bp, 즉 빅스텝 가능성이 아직은 높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밤에 나오는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다. 그러면 당장 이 75 베이스 포인트의 확률이 높아질 것 같고요. 또한 내년도에 CPI가 여전히 코어 핵심 CPI는 높아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양 방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된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감히 예단하건대 스테이트먼트에서의, 즉 성명서에서의 그 미세 변화를 감지해 보면 지금처럼 우리가 물가가 너무 높아지고 고용이 너무 견고해지고 이런 최악의 경우만 아니라면 지금처럼 견고했던 흐름이 이어지기만 한다면 이제는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터미널 레이트입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자, 바클레이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골드만삭스, HSBC, 모건, 그다음에 노무라 이 기관들에서 이번 11월 FOMC 끝나고 터미널 레이트를 다 상향 조정했어요. 가장 높이 보는 건 제가 여기 봤더니 시티입니다. 시티그룹이 항상 좀 보수적으로 보죠. 시티그룹이 보는 5.5%의 수준까지 갈지 아니면 여전히 모건이 보는 4.75% 수준으로 갈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으나 이 흐름을 보세요. 전부 내년 2분기가 고점이라는 것이죠. 네. 자, 내년 2분기까지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다가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플랫 횡보하든지 아니면 내려올 수 있다는 게 여전히 시장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자, 이 부분도 아직은 오리무중. 제 모형에 의해서는 이미 2022년 9월 말에 미국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깔고 있기 때문에 과연 5% 중후반까지 5.5%까지 올릴 수 있을까? 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만약 저의 전망이 틀린다면 그것은 진짜로 스태그인 것이죠. 물가는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경기는 침체되는데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또 해석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때까지 다 못 올리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더 빨리 가시화돼서 제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가시화돼서 연준의 속도 조절 플러스 피보팅까지도 노티스할 거다라는 것이 제가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자, 12월 FOMC의 점도표입니다. 이것은 화면에 보시는 거는 9월달 거고요. 이게 12월 달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전부 다 상향 조정될 겁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레이트를 올리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9월달 FOMC에서 12월달 FOMC까지 넘어가는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앞에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죠. 이미 JP모건뿐만 아니고 많은 해외 IB들이 컨센서스로 전부 형성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 기대가 5% 중후반으로 형성된 상태에서 12월 달 FOMC에서의 점도표가 상향된다. 그렇다면 그 효과는 글쎄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금융시장을 억누르는 요건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 그 여파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시장이 바라보는 내년도 리세션 아니야. 소프트 랜딩, 경기 둔화야 라는 전망의 근거입니다. 사실 이것은 10월 21일 날 FRB라는 연준의 홈페이지에요. 페이퍼 하나가 논문이 하나 실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 왼쪽 차트입니다. 제가 엑기스만 갖고 왔는데요. 미국 가계 초과저축의 동인들이 좀 다르다. 이 가로축은 소득에 따라서 나는 겁니다. 하위, 중위, 상위, 최고치. 탑 10이고요. 자, 그러면 이들이 저축을 어떻게 늘렸는지를 브레이크다운 해본 거예요. 보시면 이 하위, 중간, 상위가 저축이 늘어났는데요. 뭐 때문에 늘어났냐고 보면 이겁니다. 파란색. 재정지원. 맞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돈을 준 거예요. 자, 이것은 서스테이블하지 않습니다. 연속적이지 않아요. 결국 지금 초과저축이 많다는 거 오케이.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미국의 경기 침체에 어느 정도 마중물 역할, 버팀목 역할을 분명 할 겁니다. 네. 하지만 이 일시적인 재정 지원을 갖고 괜찮다라고 보기에는 좀 나이브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른쪽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게 월간 데이터인데요. 미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의 비중으로 보시죠. 소득 대비 저축이 얼마나 비중이 높냐 라고 보면 현재 3.1%예요. 이게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즉 소득 대비 저축은 볼륨은 즉 금액은 이전보다 커졌으나 재정 지원 때문에 재정 지원도 일시적이고 또한 향후 이 저축에 대한 비중 자체가 역사적으로 가장 낮아졌다는 것은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저축이 1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쫙 왔어요. 소비는 하고 있어요. 월 20만 원씩. 그럼 5달 버티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0만 원짜리가 다 0이 될 때까지, 저축이 0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20만 원 쓸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한 40만 원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죠. 소비를 갑작스럽게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게 더 악순환으로서 실물 경기의 침체를 다시 한번 불러올 수 있는 트리거다. 물론 재정 지원을 다시 한번 해주면 됩니다. 네.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가 다시 한번 이 재정 지원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부스팅하면 돼요. 하지만 차주에 미국의 빅 이벤트가 있죠. 12월 8일 날 네. 중간선거. 근데 중간선거는 물론 상원과 하원이 다 레드웨이브, 즉 공화당이 다수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현재까지 컨센서스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상원은 모르겠어요. 하원은 전부 다 바뀔 것 같은데 문제는 어쨌든 지금의 블루웨이브처럼 전부 다 여야를 갖고 있고 행정부까지 장악하는 민주당 판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즉 계속해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정치적인 흐름 자체도 녹록치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저희 모형인데요. 자, 모형을 오랜만에 좀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겁니다. 자, 이 회색 차트는 뭐 누누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로 익숙한 것이죠.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경기 침체 구간이 3, 4, 5, 6, 8번이 있습니다. 자, 이 8번 구간에 미국의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1962년부터 현재까지 장기 시절을 갖고 왔어요. 자, 이때 이 빗금 보시죠. 이 검은색 위에 상단과 주황색 하단, 이게 표준 편차입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해서 과거 OECD 경기 선행 지수의 진폭을 초과적으로 벗어난 거, 위로 아래로를 제가 구분해 놨어요. 자, 위로 벗어나면 상당 부분 과열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아래로 벗어났을 때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탈한 경우, 이탈. 여기는 근접했지만 이탈 아니었고요. 여기 이탈. 항상 경기 침체가 왔네요. 네. 이탈하면 전부 다 경기 침체가 왔다. 물론 이 한 번 2003년도 초반에 딱 한 번 저 모형이 시그널이 잘못됐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8번 중에 7번이 경기 침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2년 3분기 즉 9월 말 기준으로 침체 국면을 터치했어요. 자, 이번 달에 10월 달께 업데이트 될 거고 다음 달에 중순에 또 11월 달께 업데이트 될 겁니다. 자, 2달 연속 아마 내려간다 그러면 저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좀 더 강해졌다라고 대외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 저희 모형이 보면 이미 9월 말 기준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갔던 시그널이 나타났다. 네. 근데 과거 8번의 경기 침체 중에서 7번이 다 침체로 들어갔다. 투자는 확신이 아닌 확률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자, 연준 내부에서의 역선장 전망이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왼쪽 차트인데요. 조금 깨졌는데 이게 9월 FOMC에서의 아웃룩이죠. 보면 GDP의 전망치입니다. 2023년에 마이너스 0.3%를 찍었던 분이 있다는 것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자, 내년도의 전망치인데요. 상단과 하단에 이 0 밑으로 챙기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연준 내부에서도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어떤 모델이 9월 중순 기준으로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모형에도 또한 연준 내부에서도 어떤 모형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제적으로 역성장에 소수 의견이 들어갔다는 게 저는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이 12월 달에는 약간 팁을 드리자면 이 표에서 마이너스 0.32,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로 더 악화되느냐 아니면 정말로 마이너스 전망이 없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더 내년도 미국 연준의 피버팅, 태세 전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저희가 주목할 그런 요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동산 시장 조정이요. 왼쪽 차트 한번 보시죠. 미국의 수많은 부동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 주택시장을 우리가 아우르는 가장 대표적인 선행지표가 뭐야? 심리지수가 뭐야? 라고 하면 NAHB라는 집단에서 단체에서 발표하는 주택시장지수예요. 그런데 최근에 헤드라인 많이 났죠. 주택시장지수가 레벨이 이렇게 내려갔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겁니다. 속도예요. 이 정도 속도로 빠르게 떨어지는 것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아니면 이번 코로나 때 외에는 없었어요. 빠르게 심리가 조정되고 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빠르게 올라가는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오른쪽 차트를 쫙 보시면 이거는 가격이거든요. 중위 가격. 중위는 평균하고 좀 다릅니다. 평균은 중간에 대한 레벨이고 중위는 1부터 100까지가 있으면 그중에 딱 50번째 가격이에요. 중위 가격인데 중위 가격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이렇습니다. 네, 여기 미스프린트인데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입니다. 자, 빨간색을 보시면 12개월 포워드로 제가 평균 에버리지를 시켰어요. 꼭지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즉 심리는
거의 과거 위기와 맞먹을 정도로 빠르게 위축되고 있고 가격도 평균의 연율로 하루 쭉 놓고 보면 이미 꼭지 찍고 턴아웃, 피크아웃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부동산 시장도 조정세가 꽤 빠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조정세가 이렇게 빠른데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 소프트 랜딩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좀 더 라이브한 전망이 아닌가?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차트입니다. 저는 이것을 피버팅 할 때까지 계속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역사적으로 물가랑 금리랑의 차이, 이 A-B, 이게 실질 개념이에요. 실질 금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연방기금금리라는 명목금리에 물가를 빼줬기 때문에 실질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과거에도 다 피버팅 했습니다.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다가 어느 순간에 태세를 전환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공통분모를 통계로 다시 한번 복귀해 보니까 이런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거라는 것이죠. 실질 연방기금금리가 플러스였다는 것이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을 때 전부 연준은 피버팅을 했다. 근데 지금은 이게 4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4로 올라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2.2% 정도 내외일 텐데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있다. 그래서 물가도 내려올 거고 금리도 올라가서 어느 정도에 만나겠죠? 그래서 가만히 곱씹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하고 있다. 내년 빠르면 1분기 아니면 2분기쯤에서 연준이 피버팅한다. 그래서 저희는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연준의 피버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되는데 과거와 달리 연준이 좀 갑작스럽게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연준이 계속해서 주창하는 게 실수 안 하기 위해서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태세 전환을 하기 때문에 깜빡이 없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빠르게 피버팅하는 연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연준이 참 해석이 좀 분분하고 여전히 금융시장에서의 그 해석의 기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11월 달 한 달을 놓고 봤을 때, 자, 11월 FOMC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 물론 11월 8일 날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 중요하고요. 또한 그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CPI, 또한 연말에 있을 PC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좀 중요한 것은요. 11월 24일 날 예정돼 있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이에요. 자, 한국은행이 고삐가 좀 빨라졌죠. 미국이 연속해서 4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가 현재 3% 정도 수준인데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적어도 미국 정도는 아니지만 25bp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고 50bp 간다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왼쪽 차트 한번 보시죠. 전 세계에서 부채가 많이 증가했는데요. 가계부채가 단연 대부분 국가에서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자, 여전히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죠. 금리를 미국 따라 올려야겠는데 그렇지 않다가는 환율도 다시 한번 약해질 거고 워낙 약해진다는 거죠. 또 외국인들이 금리 차이에서 물론 미국과 한국의 GDP 규모 자체가 워낙 차이가 있어서 금리차 때문에 다 움직인다고 할 수 없지만 이 기대감 때문에 들어올 자금은 더 안 들어온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본다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도 삐걱거리죠. 또한 정부가 부동산의 대출 규제 정책, 완화 정책을 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통화 정책의 금리를 올린다? 이건 또 엇박자예요. 그래서 정부 눈치도 보일 때라고 보고 있고요. 더구나 가계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여기서 금리를 계속 올린다? 기준금리가 3% 중후반으로 높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상금리, 마이너스 금리가 거의 2자릿대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 생각났다. 역시 김 작가님은 대출이 없으니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은 건데 저는 되게 와닿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카카오 대출 없으시잖아요. 네, 카카오 대출이 있으면 내년에 2자릿대, 지금 7% 후반이에요. 그럼 이번에 50베이스 포인트 금리를 올리면 8%고요. 그러면 이게 가상금리가 붙고 잘못되면 내년 1, 2월 달에는 10%의 금리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모든 투자의 기회비용이 너무 높아졌다는 거. 자, 이런 나비 효과와 연쇄작용을 충분히 지금 한국은행이 고민하고 있을 텐데 이번 24일 어떻게 할까요? 과연 연준 따라서 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번에는 폴리시 믹스라는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뭐 살리다는 측면이 그렇지만 거래량을 좀 더 일으키기 위해서 규제 완화 정책을 15억 이상의 대출을 이미 풀어줬는데 또한 신혼부부의 대출 상한을 좀 철폐해줬는데 완화시켜줬는데 금리를 따로 오른다? 자, 이거는 정책적인 의미에서도 엇박자일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번 11월 24일에는 한국은행이 상당히 고민이 많을 때다. 우리는 좀 주목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오른쪽 차트를 보면 좀 더 엄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트는요. 가로축은 재정정책의 스탠스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타이트닝 한 거고요. 긴축적인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완화적인 겁니다. 세로축은 뭐냐면 통화정책이에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타이트닝, 즉 매파적인 거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비둘기적인 것입니다. 자, 미국이 가장 상단에 있어요. 네. 미국은 현재 재정도 옥주이고 있고 금리도 올리고 있습니다. 정상의 궤도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 화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치는데요. 네. UK, 영국입니다. 영국이 미국 다음으로는 재정을 좀 더 옥죄고 있었고요. 금리도 되게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다가 경제가 못 살겠다라고 해서 최근 재정정책의 해프닝이 있지 않습니까? 번복했어요. 즉 황새 따라가다 뱁새가 가리가 찢어진 것이죠. 영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영국이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빠르게 쫓아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영국의 통화인 파운드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락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미국 정도 돼야 기초통화국이고 전 세계 정도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 정도 돼야 지금의 재정정책의 기준과 통화정책의 기준을 감내할 수 있지, 다른 국가들은 미국 따라가다가는 오히려 크레딧 이슈, 이 신뢰 이슈가 그 국가의 자산을 전부 다 평가절하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한국은 여전히 고민이 많아요. 네. 우리는 소규모 개방경제를 지향하면서 계속해서 미국의 통화정책을 팔로우하고 있지만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워낙 위상이라든지 경제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영국과 같은 악습을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월 24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런 불확실성들이 전부 다 저는 외환시장에 집중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외환시장이 빠르게 오르다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중국의 위안화를 비롯해서 한국의 원화도 계속해서 변동성이 높고 오히려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워낙 달러가 강해졌기 때문에 달러 약세에 대한 의중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원화 약세, 또한 달러 강세, 더불어서 위안화도 약세 압력이 높아지는 그런 형국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좀 큰 의미에서 한번 보죠. 자, 이럴 때일수록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이 가장 주목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금리 인상기에 경기 침체를 맞이하면서 자산 군멸 조정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맨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2018년 고점 찍고 지금 거의 한 4분의 1 가격으로 반에 반토막이 났고요. 이 비트코인의 약한 고리가, 그러니까 자산 군멸의 조정 도미노는 약한 고리부터 나타나고 있거든요. 연쇄적으로. 비트코인이 그랬고요. 채권 시장이 그랬고요.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최근에 또 회사채에 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환 시장으로 그 부분이 여파가 나타났고요. 달러만 강해졌고 여타 모든 국가들의 통화가 다 평가가 절하됐다는 거. 더구나 주식 시장이 더 큰 폭으로 미국의 나스닥 지수의 조정폭을 보면 상당히 가파릅니다. 즉 비트코인, 국채, 환율, 외환 시장, 그다음에 주식. 최근에 어디로 가고 있냐? 이제 실물 시장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각각의 포지션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회비용이 높아졌어요. 카뱅 금리가 두 자릿대라는 것은, 물론 아직은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감내하기에는 나가는 코스트의 비용이 압박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있었을 때는 잠시 보수적으로 가는 게 대부분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정말로 여유가 많다, 아니면 좀 더 감내할 수 있다라는 분들은 먼저 매맞은 자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어요. 자, 모든 사람들한테 통용되는 전략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연쇄 작용을 보면 결국 먼저 매를 받는 것부터 다시 한번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자, 제도권 밖에 있는 이 국채 시장부터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또 다른 비트코인도 대안의 포트폴리오로서 대부분 니즈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도 다시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냐라고 본다면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좀 주목할 때가 지금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면 11월 24일에 한국은행이 또 금리 인상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 연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50bp를 해야 되는데 한국의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25bp를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양쪽 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쪽을 좀 더 가깝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결론은? 네, 결론은 저는 이제 50bp 빅스텝을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좀 주목해야 되는 게 폴리스 믹스의 엇박자이기가 도배할 것 같아요. 왜냐면 부동산 정책이 지금 완화 정책을 폈는데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려버렸단 말이죠. 물론 아직 올린 건 아닙니다. 어쨌든 베이비 스텝이라도 올릴 테니까, 자,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오히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전후로 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우리가 훨씬 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를 들면 카뱅 기준으로 했을 때 금리가 두 자릿수를 찍을 대출금리 확률은 굉장히 높은 건가요? 높아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터미널 레이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올릴 것이다. 저는 경기 침체, 오늘 채권의 왕이랑 건들락이 무슨 소리냐. 연준이 그렇게 못한다. 5%는 무슨 4.75%에서 끝날 것이다. 연준은 맨날 저렇게 얘기했지만 양치기 소녀 헛바지를 할 것이다 라고 강한 뷰가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컨센서스가 4에서 5자는 본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100bp, 1%포인트는 미국이 더 올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국은행도 지금의 기준금리가 4% 후반 아니면 저차 5%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열어둬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가상금리를 감안해 봤을 때 지금 3%대에서의 7%의 마통금리를 카카오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두 자릿대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근데 한국은행의 금리가 그만큼 높아지면 사실 네.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뭐 지산, 꼬마 빌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네. 대출을 많이 해서 이제 투자하신 분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금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확률이 아무래도 좀 높아지겠네요. 네, 이미 뭐 낙찰가율도 그렇고요. 경매 시장도 그렇고 금매도 솔솔찮게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 금매라는 것이 결국 다주택자들의 우리가 전세가율이 매매가 대비 높아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갭 투자라는 것을 연속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좋을 때는 레버리지 효과가 좋은데 지금처럼 금리에 대한 압박 또한 캐시플로우에 대한 압박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걸 처리해야 되면 역으로 그 레버리지 효과는 상당 부분 고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지금 시기에는 이런 금매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잘 봐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부동산은 항상 대기 수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매도 빠르게 처리되는 겁니다. 하지만 금매가 특히 미분양 같은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는 것은 그만큼 대기 수요가 끝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금매가 나오는 그 순간을 주목하는 것보다는 금매와 미분양이 나왔는데 그게 빠르게 메이크업 되는지 아니면 그게 지속되는지 지속된다라고 봤을 때 그때가 훨씬 더 위험한 시국인 것이죠. 그럼 이제 만약에 부동산에 이제 뭔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시기라도 뭔가 좀 부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건지 부채를 갚으면서 아니면 그 자산을 팔아가지고 아니면 최대한 좀 버티면서 가는 게 나은 것인지. 부동산 측면을 보면 그게 한 개냐 두 개냐 아니면 다주택이 얼마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 포트폴리오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 판단을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일수록 현금에 대한 압박이 엄청나게 있을 것이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갭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매력도가 1부터 5까지 있다면 1이 제일 좋은 거고 5가 제일 안 좋은 거라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레버리지가 높은 5주택, 4주택, 그러니까 매력도가 5, 4, 3부터 처분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처분이 또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만큼 또 매력이 없는 거라서.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꼬리 자르기라 그러죠. 처분한다면 예전처럼 순차적으로 샀고 순차적으로 파는 게 아니고 적정선에서 좀 더 시장 가격보다는 좀 더 빠른 행동으로 처분해야 된다는 게 그나마 액션의 플랜이고요. 하지만 자산을 판다는 거 되게 신중해야 되죠. 왜냐하면 세상에 모든 것이 영원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금리는 연준이 계속해서 올린다라고 11월 FOMC에서 얘기했지만 저 또한 미국의 경기 침체에 저는 이미 들어갔다고 봅니다. 따라서 연준이 그렇게 금리 못 올릴걸요? 우리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지금부터 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되게 갑작스럽게 바뀔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렇게 보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자산을 처분하는 것은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된다. 라는 말씀도 그리고 연준 한번 정리하면 올해 12월에 금리 인상 어느 정도 할까 생각하시고 내년에는 어디 정도까지 그리고 인하나 정체는 언제부터? 지금 시점에서 피버팅이라고 인하를 얘기하기에는 좀 먼데요. 일단 12월 달에는 빅스텝으로 살짝 회귀할 것 같습니다. 50bp. 네, 그러니까 금리 속도가 좀 내려가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 나오는 고용지표라든지 물가지표를 다 보지 않고 저의 전망치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50 베이스 포인트로 회귀할 만큼 미세 조정이 12월 달에 나타났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년도에는 어떡하냐. 자, 내년도 올해 12월 달에 50bp를 올리면 이제 4.5%가 기준금리 상당히 되니까요. 자, 내년도는 올해 벌써 갑작스럽게 많이 올렸잖아요. 내년도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5%까지 잘해야 올린다. 5%가 저는 맥스를 일단 보고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그 뒤로 물가가 얼마나 또 튈지 그 향방이 빅을 한 번 더 하거나 이제 베이비를 2번 하거나. 그렇죠. 일단 그렇게 상반기 내에 금리의 이 상승 텀은 결정될 것 같고요. 문제는 우리가 터미널 레이트보다 언제보다 어디로라고 말씀을 오늘 드렸잖아요. 자, 그 수준이 5%에서 6개월 되느냐 아니면 정말 1년 되느냐 2년 되느냐 이게 또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 그런데 이것도 가만 곱씹어 보면 이런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면 될수록 경기 침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피버팅에 대해서 또 생각해야 될
그런 계기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주식을 사도 되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요? 어떻게 되죠? 네, 이 자산의 도미노 현상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다리셨던 분도 있고 네. 포트폴리오 많이 지금의 약간의 반등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되냐 아니면 들어가야 되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사냐 마냐는 저는 뭐 저희 포지션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포지션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코스트가 높아졌어요. 네. 더 안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또한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직은 거북이 먹기 있기 때문에. 옆으로 L자 횡보할 수 있어요. 과거 같은 횡보는 묵고 기다리면 되죠. 네. 하지만 기다리는 그 기회비용이 지금은 워낙 높을 때죠. 투자일 때 금리라고 제가 러프하게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100만 원의 기회비용이 지금 200만 원, 300만 원이 될 수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점점 이게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우리가 얼마나 더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겠어요. 네. 그런데 이런 큰 변화, 확률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높아진다고 베팅하기에는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갖고 있는 포지션을 기회비용과 잘 따져봐서 정말 잘 따져봐서 결정해야 될 때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아직까지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좀 더 타겟일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용케 잘 참았다. 네. 아니면 정말 경기 침체를 보고 있다. 아니면 미리 팔았다.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몇 가지 트리거들이 나올 겁니다. 네. 그 트리거들을 보면서 그때 한번 액션을 생각해 보자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은 뭔가 좀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11월, 12월 증시 투자 포인트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한번 찝어주신다면? 네, 일단은 경제지표 중에서는 우리가 12월 FOMC에서의 속도를 조정하는 것이 시장이라고도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한 번 더 중요하고 그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것이 듀얼 먼데이트라고 해서 물가지표 매우 중요합니다. 10월달 미국의 물가지표 매우 중요하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연말이잖아요. 네. 연말에는 외환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칠 수 있어요. 최근에 달러가 강해지면서 일본이 외환시장, 엔화의 개입을 빠르게 하면서 외환시장에 약간의 지각 변동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모든 위기와 기회는 외환시장에서부터 시작되고 끝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표, 경제지표는 물가지표. 하지만 가격 변수를 놓고 봤을 때 외환시장을 주목하면서 올해 한 해를 잘 리뷰해보고 내년도 있을 큰 기회를 다시 한번 점쳐지는 그런 시기가 돼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빈센트 위원님이 이제 김작가 TV 2022년 올해부터 이제 김작가 TV를 함께 해주셨는데 아마 이번 주 금토일 중에 이제 위원님의 이제 둘째가 이제 출산을 할 것 같은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사는 세상은 그냥 어땠으면 좋겠는지 혹시 아이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이 영상이 또 남을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네, 의미 있는 날이죠. 네, 이러고 편집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편집 가능하면 안 하려고요. 네, 글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죠. 그리고 도전하는 삶이 나이를 분분하고 매력적인 삶인 것 같아요. 저도 많은 리스크를 안고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고요. 따라서 태어나는 둘째는 딸인데요. 네, 제 사랑스러운 딸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과감히 도전하고 또 과감히 승복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따라서 도전하게끔 제가 좀 더 도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축하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곧 딸 바보 아빠가 될 오늘 만나뵐 손님은 빈센트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